예, 300명의 국민 패널을 선정하는데 16,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5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민 패널이 선정이 됐고요. 동갑내기 가수 배철수 씨가 이제 사회를 본다고 합니다. 이런 형식의 국민 대화는 뭐 처음이라서 좀 의미가 좀 남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지난 대통령들도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형식을 했지만 국민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형식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들이 묻고 답하고 이런 방식은 있었지만 국민 대표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예.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난 대통령들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정 부분 패널을 정해놓고 해서 전문가 패널들을 이미 섭외한 상태에서 예. 그분들이 주로 분야별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식이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방청객들이 한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예. 오늘은 이제 전문 패널 없이 그야말로 300명이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그것도 이제 그 주간 방송사에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청와대는. 그리고 질문도 미리 전달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국민 중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300명을 주간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고 예. 그분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에서는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평소의 생각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진솔한 소통의 시간 또는 많이 듣는 시간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뭐 오늘 저녁에 저희 YTN 같은 경우도 이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과의 직접 대화 자리를 마련한 거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당시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런 방식은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된 적이 있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여기는 소수의 이제 패널들이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00명의 국민들과 함께 생중계를 바탕으로 각본이 없다라고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국민과의 대화 형식은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고민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대화의 컨셉을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에 선정돼 있는 국민들 16,000명 중에 300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루 배치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국민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예. 여기 대표성을 띤 인물들을 같이 좀 추스릴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16,000명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300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방송 주관사의 주관적인 입장이 또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목소리와 서초동에 모였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양극단으로 갈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얼마나 가감없이 전달되고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소신 있는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갈지가 오늘 있게 되는 이 대통령과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 합니다. 사실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네. 국민들이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어떤 분야의 질문이 집중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민생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정시, 수시 확대 문제, 그다음 입시 제도의 변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이제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집값 문제, 그다음 아이 키우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청년이든 아니면 뭐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이런 경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더 한반도 평화 문제와 안보 문제 이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돌발 질문이라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된 대통령 입장을 물어보는 질문도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민생과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마 주요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이 날것의 질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인지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 뭐 집권 후반기를 맞은 이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는 지지율이 완만하지만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과 부정 평가가 거의 40% 후반대에서 비슷한 수치를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화가 이 향후 국정 운영에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많이 관심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를 보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바탕이 됐던 주요 순위 중에 하나가
국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통 행보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전임 정부와는 비교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요소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사의 문제였습니다. 국민들이 여러 대중의 여론을 바탕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에 대한 거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35일 만에 전격 사임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장관 국면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집권 전반기를 거쳐서 이제 후반기를 잘 끌고 가야 되는 그 중차대한 국면에서 이 국민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기에 가장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집권 후반기에는 국정 기조와 맞지 않더라도 수정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춰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만약 천명할 수 있다면 예.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끝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조를 밀고 가겠다라는 방식으로 임하게 된다면 예.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야당과의 여러 가지 마찰, 국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두 교수님들께서 짚어주신 관전 포인트를 오늘 저녁 8시부터 YTN도 생방송으로 해드리니까요. YTN과 함께 하시면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에 좀 한창인데요. 특히 지난 주말이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86그룹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대표적인 게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지 뭐 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마음 속에서 아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한 번씩.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무슨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세대 간의 조화도 있을 수 있고 세대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여당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해 보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 영상에서 나간 86그룹으로 꼽히는 정치인들 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선을 긋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건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86그룹이라고 하는 소위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신 지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기득권 세력이나 기존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저는 86그룹 중에도 정말 참신한 새로운 인재를 위해서 본인이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물러난 게 86그룹의 어떤 용태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임종석 전 실장이 물러나게 된 계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은 종로에 출마할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 전 실장이 종로에 출마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거기에 이사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본 겁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의원에 출마를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출마를 해야 되면 결국 이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충돌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 어떤 교통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선배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경선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충돌되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게 되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고, 예. 또 이제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본인의 고향인 전라도 지역이든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 험지로 갈 수 있을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보였을 때는 전 비서실장까지 하고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 한석 하겠다고 해서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좋게 보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종로에 대한 지역구의 어떤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것도 어찌 보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이번에는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더 큰 꿈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역할을 통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성공이나 여당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86그룹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모욕감에서 뭐 영화에서만 나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으면 거의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현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근거 없이 86그룹을 전체를 뭐 기득권으로 매도하는 거는 오히려 이 민주개혁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다. 뭐 이렇게까지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렇게 86그룹을 기득권으로 보는 근본적인 이유 어떤 부분에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86그룹이 정치에 들어오게 됐던 건 2000년, 2004년도에 두 가지 16대, 17대 국회를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16대 국회 같은 경우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영입이 있었고, 그리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당시 흔히 말하는 탄도리 등에 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대거 국회에 영입하게 되기도 했죠. 나이로 치게 되면 30대, 80년대 학번의 그룹들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의 정치권을 보게 되면 30대 그룹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목소리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당시 16대, 17대 국회의원은 완전히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왔던 86 그룹들이 한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국회에 특히 민주당 내에서의 핵심 세력들을 구축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의 주요 요직들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86 그룹들, 흔히 말하는 단순한 나이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대협이라고 하는 당시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핵심 권력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국회에서 선진화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들을 향해서 낡은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마저 20대 국회처럼 이런 최악인 국회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세현 원장이 최근 좀비 등에 대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이 좀비 발언에 대한 원조가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좀비에 물린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팔 하나라도 덜어내지 않으면 나마저 좀비가 될 것 같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건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좀비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는 정치 활동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30대의 정치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특혜를 받았고 꽤 오랜 기간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면 그 기득권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자리를 비워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욕적이다라고 굳이 표현하지는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86그룹의 역할에 대해서요.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86그룹의 역할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비워주는 것이다. 어제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 젊은 세대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386이라고 하는 86세대가 뭐 퇴출돼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3파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 새로운 세대가 대거 진입할 수 있는 3파역. 그래서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들 그렇게 해석하실까요? 86세대들이? 저는 제가 만난 86세대들이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착하지는 근데 않는데 당장 어제도 보면은 모욕적이다 뭐 이런 언사도 나오고 청산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제 그 자체에 연연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건 꼰대스러운 건데 진보가 저는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보가 예, 86그룹의 용태론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은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3파의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 뭐 마지막 미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파라고 하는 게 예를 낳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국회에 들어와서 쇄신이 이루어지고 젊은 세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좀 더 참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세대들은 거의 이제 한 20년 정도 정치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저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 다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바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86세대니까 다 나가고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거는 그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역할이나 역량이나 그분의 했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정치 생활을 했던 분들은 자리를 좀 비켜주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예. 누가 나가고 누가 남아야 되냐 하는 부분은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당에서도 지금 20% 이상 컷오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2월 중순 되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철 의원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전에 386, 지금 586이 됐죠. 586 세력은 다 나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개개인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한 그룹으로 묶어서 그냥 이 그룹은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가능한 한 본인의 정치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분들한테 좀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에요, 사실은. 예. 국민들은 사실 정치인들이 늘 반복되는 행동을 하거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 19대, 20대 거쳐오면서 사실 실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을 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예. 기성 정치인들, 특히 2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뭐 도매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드러내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철 의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보는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 뭐 이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의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86세대에게 제일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젊은 층들이 86세대를 바라보는. 흔히 문재인 정부 하면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민주화에 헌신했던 인물들이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공정과 정의의 위배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돌아오게 되는 건 너희들 뒤에 자유한국당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물반 고기반. 왜 시위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시위하냐. 거기에 제가 가장 듣기 좀 거북했던 것은 80년대나 과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그때처럼 어목했던 시절도 아닌데 왜 마스크를 쓰냐 등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본인들의 정당성에 빗대서 모든 것들을 그 잣대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20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마저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20대 초반의 고민과 중반의 고민 그리고 20대 후반의 고민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30대 후반의 나이에 있는데요. 기성 정치인들은 2030이라고 세대를 다 묶어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20대 입장에서는 저조차 기성세대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표창원 의원, 이철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목소리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가르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쳇말로 꼰대 정치라는 표현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예. 적어도 86그룹이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언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지금 뭐 앞서서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를 두고 좀 여러 해석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전략자산으로 꼽혔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깜짝 불출마 선언을 놓고 앞으로 임종석 실장이 뭐 어떤 행보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라는 말, 제도권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당장 총선 때까지는 본인이 무슨 자리에 앉거나 또는 뭐 출마하거나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왜 제도권 정치라는 표현을 썼느냐. 저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 지금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쨌든 그 한국당의 변화를 추구하는 어떤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랬더니 당장 나오는 게 뭡니까?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임성근 실장이 만약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는 말을 안 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 통일부 장관 가려는 거 아닌가? 또는 뭐 다른 어떤 정부의 주요 직책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나 아니면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억측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권 정치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고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럼
영원히 그러면 제도권 정치 안 들어올 거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총선 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 영역에 남아서 당의 어떤 지원을 하든 돕는 역할을 하겠지만 본인이 어느 자리에 가거나 공직에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총선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정치 환경이 변하느냐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총선 전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총선의 결과가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부 여당의 입지나 아니면 정부 여당의 추진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등판론이 또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필요에 의해서. 그 상황에 가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시점으로 보면 저는 총선 전까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공식적인 제도권의 어떤 자리에 앉거나 또는 출마를 할 여지는 없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정치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임종석 전 실장의 등판은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보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뭐 오버랩된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민간 영역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게 더 어떤 정치적 변화나 진보에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국 정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저는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총선 때까지는 정치와 연계되는 어떤 활동에서도 좀 떠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로 임종석 실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기간에 대한 평가와 같이 맞물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집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 예. 여기에 맞부딪혀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으니까 표를 달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야권의 프레임에 말려서 선거가 더 고전의 면키가 어려울 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몸을 담았던 인사들은 최대한 좀 뒤로 물러나 있고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다른 정치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후위를 도모하게 되는 정치를 꿈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86그룹들은 대학교 시절부터 평생을 정치에 몸담았기 때문에 정계를 은퇴하고 떠나게 되면 뭔가 다른 일을 모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든 다시 한번 정치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예. 남경필 경기지사가 본인에 대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 스타트업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자기는 젊은 사람들과 경험을 해보겠다고 하는 점들을 조금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민생과 함께 맞닿아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언도 드립니다. 예. 짧게 여당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 시점이 궁금합니다. 어제 네.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과 만찬을 가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마 이낙연 총리의 어떤 예.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선거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얼굴을 좀 내밀어서 일정 부분 지지를 좀 끌어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거는 지금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 일정 부분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에서는요. 지금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모든 가용 자산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지금. 예.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이낙연 총리가 나갔을 때 그 자리를 누구로 대체할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될 것이고요. 청문회 정부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로 봅니다. 다만 만약 결정이 된다면 올해 연말 내년 초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번엔 한국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이 쇄신 요구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표현, 강한 표현들 때문에 뭐 당내 분위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화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좀비입니다 이렇게 받은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다들 쇄신 요구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표현에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그러니까 좀 뭐 민폐라든지 존재 자체가 민폐라든지 네. 그리고 이 좀비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한국당을 지키고 있는 많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당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이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세현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 말미에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좀 미안한 감정, 사과의 표현까지 담기도 했는데요. 김세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김세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조용히 저는 불출마를 선언합니다라고 했으면 말 그대로 조용히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는구나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았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조금 더 과격한 표현과 격정적인 어조로 모두 다 함께 물러나고 예. 완전하게 당을 해체한 뒤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했던 배경에는 그만큼 당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로는 총선을 치르기 위기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함을 아마 알리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300명 다 물러나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세현 의원이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만큼 한국당이 쇄신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으니 예. 나의 불출마 선언과 이렇게 격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는 이유는 한국당에 대한 쇄신의 바람을 제발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 그 행간의 의미들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세현 의원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거든요. 조금 전에 김세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그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침을 뱉을 의도가 전혀 없고요. 새로운 우물을 파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먹고 있는 우물이 많이 오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못하겠으니까 새로운 우물을 파자는 것이지 제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원 원장께서는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하신 상태고 자기 선거에 쫓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출마한 입장에서 전체 전국을 바라보면서 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총선 대비에 더 도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일요일 날 밝히기를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원장이나 연구원장직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맡고 있는 직무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당의 반응은 이미 예상을 한 듯하고요. 또 여의도 연구원장직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 공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연구원장직을 유지를 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 그냥 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칙적으로 맞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역구를 위해서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예. 4월 달까지인데 4월 달까지 본인의 임무를 열심히 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분석을 좀 해보자면 예. 김세현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모습을 보면 탈당했다가 복당하신 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유승민계 지금 이제 변혁이라고 얘기하는 변혁에 있는 의원님들과 일정 부분 저는 교류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유승민계가 통합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총선에 이제 어떤 지역에 출마하고 안 하고 공천을 주고 안 주고 예.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천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공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그런 결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론조사의 공정성, 공천의 공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만약의 경우 변혁 측과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예. 본인이 어느 정도 교감하고 있는 변혁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정책 분석입니다. 물론 예. 이거는 뭐 김세현 의원이 아니라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교감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예. 원칙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분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의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세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체해야 된다. 이 말과 유승민 이제 변혁을 전 대표로 했던 분, 지금은 이제 대표를 바꿨지만요. 예. 그 유승민 의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을 헌 집은 헐고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예. 해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저는 표현이 들거든요.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의 통합 형태로 변혁 측이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은 당을 완전히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결국 1대1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가 형성이 되면서 변혁 측이 일정 부분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도 일정 부분 통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마 김세현 의원이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하겠다, 5월 말까지 예, 계속 그렇죠. 이걸 유지한다, 맞습니다. 좀 정정을 드리고요. 자, 뭐 지도부 총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지도부의 어떤 뭐 불출마라던가 내려놓기, 비우기를 좀 촉구를 했는데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로 평가받겠다 또는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 저지에 더 힘을 쏟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도부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김세현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라가 아니라 예. 현재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내려놔야 되는데 그 모두가 내려놓는 것에 같이 함께 앞장서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유승민 의원과의 교감 뭐 이런 음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세히 들어보면 김세현 의원이 얘기했던
따르면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 이혜원 의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변역에 있는 의원들도 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내려놓자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희생과 개혁과 쇄신에 대한 이미지를 담보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지도부에 저는 힘을 실어줬다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예. 이 김세현 의원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저항에서 싸우게 되는 강력한 제1야당의 모습은 구축했습니다만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이나 인적 쇄신, 자기 반성에 대한 모습에 대해 굉장히 부족한 평가를 받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도덕적 이 정당성과 명분을 김세현 원장이 한 번에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 당의 지도부의 입장이라면 어차피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현 의원에게 혁신과 쇄신에 대한 전권을 주면서 한국당을 살리게 되는 좋은 모멘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를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닌 김세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행간의 명분들을 잘 찾아가면서 어떻게 당을 쇄신하면서 총선에 국민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게 되면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